네, 이제 현재 시간 11시 14분 지나고 있네요. 오후장을 또 준비해야 될 시간이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변동성도 좀 줄어들고 각자 한번 시장에 대한 코멘트 한마디씩만. 네, 일단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올라갈 때마다 잘 올라가지 못하는 건 아쉬운 일이기는 한데 오늘도 일단 개별 이슈가 나타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는 꽤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외국인 현물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쪽에서는 포지션 변경, 그다음에 종목별로 매수, 오늘도 업종별로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군들은 꽤 보이죠. 조선주를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잠시 후 얘기 나눌 면세 관련 종목군들, 이런 쪽에 종목군들에 꾸준하게 좀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서 저는 시장이 지수 고점에서는 크게 올라가긴 조금 버겁다고 하더라도 일단 종목 장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 그다음에 최현덕 매니저 보시는 오늘 월요일.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데 지수는 좀 힘이 없는 모습인데 종목별로 보면은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두더지 잡기 게임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 이슈에서 계속 노출돼 있던 건데 이거는 더 이상 관세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계속 바뀌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네. 근데 어쨌든 물 밑에서 대화를 하고 있고 이거를 당장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세 영향에서 살짝 벗어나서 좀 종목별 이슈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업황별로 좀 모멘텀이 강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종목별 장세가 나타날 것 같다.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 그럴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시장에도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종목들 부분을 또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 이렇게 두 분 다 약간 그렇게 개념 컨셉을 잡아주셨고, 그다음에 일단 순서가 저기 되는데 원전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내수 쪽의 면세 이슈 오늘 저기 하지만 원전부터 좀 먼저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에너지 정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국내 정책보다는 지금 또 체코 이슈가 올라오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봐야 되겠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 그다음에 체코 수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여전히 원전을 이제 키우는 쪽의 이슈도 작용하는 것이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17,000원대도 22,000원대도 계속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전히 이제 그 관점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겪어왔던 것처럼 막상 또 이벤트가 실현이 되면 그와 관련된 또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개별 종목군들은 아마도 이벤트 즈음에서는 좀 비중 조절이라든지 좀 시세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중장기적인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끌고 가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종목군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벤트 즈음에서 변동성 가능성도 이제 서서히 좀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체코 원전은 솔직히 대안이 없습니다. 프랑스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데다가 공기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랑스가 영국의 원전 새롭게 지어줄 때 원래 예상했던 공기보다 2배 반인가 넘어가는 바람에 비용이 4배가 증가하는 양상이 있었고 그게 지금은 고쳐졌을까?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체코가 은근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네. 지금 국민소득 기준으로 인당 3만 달러가 넘으니까. 북유럽 쪽이. 체코는 이제 동유럽인데 동유럽.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GDP는 얼마 안 되지만 인당 GDP로 나누면 3만 달러가 넘어가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꽤 사는 국가고 제조업도 그런 발달한 국가기는 하지만 이런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공기를 2배 넘기고 비용을 4배 지불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체코는 당연히 우리가 되는 건데 과연 어떤 조건으로 되느냐 정도의 차이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정말 계약을 취한다면 그 즈음에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현덕 매니저가 보시기엔 어때요? 이 원자력 발전, 원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시나요? 아니 비슷하게 보는데 제가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90% 이상 된 거다. 그러니까 남은 10%가 이제 프랑스 원전에서 지금 이제 그 본계약 이제 우선 협상사 되는 과정에 있어서 소송을 걸었던 건데 한번 지고 나서 또 항소를 걸어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기각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거의 99% 다 된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온 얘기 보면은 이제 이미 핵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합의가 된 거고 지금 이제 어떤 뭐 이사회라든가 이런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서 5월 초에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채권전 본계약 계약 체결하는 것은 저는 뭐 1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어떤 채권전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떤 원전주가 고점에 나온다든가 뭐 차익매물 나온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채권전은 시작에 불과하다. 왜냐면 이제 그 유럽 진출이 교도화되는 거고요. 이거 우리가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을 했던 부분이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원전을 거의 2배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 거의 유럽에 좀 몰려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소송을 걸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공동 진출하는 걸 협의가 본 거고 이 아프리카나 중동, 이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단독 진출하는 걸로 이제 협의가 돼 있던 건데 이 최근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한수원 사장이 이 아프리카 17개국의 그 원전 회의에서 그 어떤 한국 원전의 우월성을 설명하면서 여기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이제 인구가 많은 이 나이지리아하고 또 MOU 체결까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쪽도 지금 원전 수주 가능성이 있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난번부터 이 원전 MOU가 체결되면서 베트남 건도 수주 가능성이 또 커지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그 이 BHAI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에서 또 2조 원대 LNG 발전소 수주를 했는데 이거 갖고 또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미 몇몇 기업들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채권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있는 건데요. 저는 채권전 기대감이 또 올라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주가 급등의 더 큰 재료는 이제 이 대선 정책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 보고 있거든요. 사실 원전 시장은 이 전 세계 시장이 커진 거기 때문에 국내 정책보다는 채권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전이란 부분이 정책 부분에 있어서 약간 막혀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정책이 결국 원전 쪽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은 막혀있던 부분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오히려 어떤 주가 폭등에 더 기폭제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네. 있어서 채권전도 뭐 너무나 좋은 것이고 당연히 뭐 5월 초쯤에 뭐 계약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주가로 좋은 거는 이제 어떤 우리 그 다가올 이 대선 정책에 있어서 이 에너지 믹스 개선에 있어서 원전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그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SM 4기, 그러니까 현재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소형 모듈 원전을 1기를 계약하고 있는데 네. 이걸 4기로 늘리는 방안까지 이제 내놓으면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보수의 이 대선 주자까지도 원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주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다 보고 있고 그런 것도 더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은 뭐 이제 뭐 시작하는 부분이니까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BHI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원전 이슈, 그렇죠. 이게 확장성이라면 결국엔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러 원전.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그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이른바 방패장을 네. 같이 껴야지 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이슈가 커지죠. 근데 이제 소형화 시키면은 그 방패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기술의 진보나 현실성 있는 SMR의 지금 진척도가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이고 가능성이 확 열려 있는지 아니면 또 말로만 막 떠들어서 뭐 아이언맨처럼 아이언맨은 그냥 미국에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냥 뭐 어느 대사관 앞에 가서나 들어눕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그 저도 뭐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명확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기업과 협업을 통해 SMR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주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네.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진행되고 있고 다만 그 기술 주도를 우리나라가 그립을 쥐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납품하고 있다는 것과 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일부 건설 물량을 현대건설이 따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저는 뭐 시사점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건설주 중에서 보면 현대건설도 HD 현대산업개발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현대건설도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 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기술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통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트럼프 정부 내에서 어떤 협의를 끌어내느냐, 실제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어느 정도의 협업 수준, 어느 정도의 이익 쉐어를 할 수 있느냐 정도가 아마 관건일 뿐, 저는 뭐 국내 기업들이 꽤 이 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사항에서는 그 SMR로 갔을 때 발생하는 그 방패장 문제는 네. 거의 없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모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그래서 완전 연소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념을 저도 모르겠어요. 이 기초과학 분야는 좀 어려워서. 저도 이제 뭐 자세한 기술적인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소형 모듈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원전이 왜 중단됐었고 멈췄었냐면은 폭발 위험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이제, 때문에 폭발이 되면은 이제 어떤 인류의 재앙이다 보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위험했던 건데. 멜트다운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구 반대편까지 녹아 들어간다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제 탄소 배출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친원전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던 건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해서 친원전으로 다 분리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유럽부터 미국까지 계속해서 이 원전을 좀 강화하고 있는 건데 이 SMR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역시나 우리 뭐 휴머노이드 그렇고 AI도 그렇고 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알게 모르게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SMR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8년, 29년 상용 앞두고 있는데 중국은 27년에 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그 기술력을 갖고서 어떤 기술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산 엔더빌트 같은 경우 이 SMR에 들어가는 이제 그 용기를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시공이라든가 장비 이쪽에서 이제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기술을 선도하기보다는 그 기술에 맞출 수 있는 어떤 시공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시공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 시공을 우리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네. 그래서 어떤 원전 협력됐던 거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한전 기술로 본다고 한다면은 설계 능력 면에서 떨어지니까는 네. 그쪽보다는 시공 능력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이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기업도 준비는 이제 에너지 쪽은 맞는데 네. 원전 쪽은 뭐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량한 종목들이 다른 쪽에서 뭐 새로운 신기술인데 네, 그쪽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에너지 정책 쪽으로 해서 네. 기업은.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아까도 다뤘습니다만 이제 내수 뭐 진작이 쉽지는 않아요. 소비 심리라는 심리가 워낙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다못해 미국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뭐 내일 저희도 좀 다룰 생각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 빨래 횟수 하루에 뭐 2번 빨는 거 한 번으로 줄이고 있다 그래. 세제 써야 되니까.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국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김밥 2줄 먹던 거 뭐 한 줄로 속상하다. 뭐. 어떡하죠 이거? 일단 최근에 뭐 자영업자들의 뭐 사정이나 이런 걸 보면 국내 내수 경기도 좋지 않고 뭐 물론 외국인들이 뭐 최근에 좀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회사 주변 이 명동이라든지 충무로 일대라든지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 관광객들이 다니는 주변을 보면 많이 늘었다라는 거 분명히 좀 저도 눈에 띄게 체감 변화는 있는 것 하고 같아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내수가 살아날 만한 요인도 있고 만약에 새 정부 출범하면 뭐 부양책 이런 것들로 효과가 있지만 오늘 올라가고 있는 면세점주의 핵심 포인트는 내수 회복은 아닌 것 같다. 네. 결국은 그 공항 면세점 관련된 수수료를 정말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지금 몇 분기째 계속 적자를 공항 면세점 쪽에서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수수료를 계속 물고 있는 것인데 뭐 최근에 공항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면세점 생각보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특히 2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비어 있고 1터미널도 꽤 비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계속 요구하면 제가 보기엔 아마 철수할 가능성도 높은데 왜냐하면 지금 시내 면세점 쪽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호텔신라 실적에서 추정해 보건대 화장품을 중심으로 조금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 요인이 OP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그 여기서 이익 나고 호텔신라가 전체적인 비용 통제를 해도 여기서 무는 수수료가 내는 매출과 이익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내면 당연히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줄지는 결국 그 항공공사와의 또 싸움에서 입찰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입찰 회사가 줄어들면서 제가 보기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실적 압박했던 이 공항 면세점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래서 면세점과 연계된 뭐 여행, 뭐 호텔, 뭐 카지노까지도 줄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 뚜렷하진 않고 화장품과 면세점 가보시면 다 그러잖아요. 화장품 주류 아니에요. 주류 소비가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위스키 가격이 애주가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죠. 네. 많이 떨어진다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많이 좀 드세요. 네. 자, 면세점과 소비 뭐 어떻게 연관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오늘 올라가는 게 지금까지 계속 적자에 좀 시달렸던 부분인데 그 적자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인원을 이런, 많이 감축했죠. 네. 그러니까 뭐 감축도 했고 어떻게 보면 좀 뭐 최악을 지났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어떤 그 종목의 어떤 성장 그 전망을 좀 볼 때 그 업황이 이제 좀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을 수 있냐라고는 부분을 가장 먼저 보는데 지금 사실 이 면세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세점 종목들이 가장 화려하게 올라갔을 때가 정말 그 중국 소비였거든요. 네. 중국인들 막 몰려오면서 진짜 뭐 중국인들 올려오면 뭐 밥통을 3개씩 사간다. 뭐 화장품도 뭐 한 보따리 들고 사가고 뭐 보따리 상들이라고 일본 뭐 대마라고 하는 따이상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따이공. 네, 따이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살짝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그 부분이 뭐 확실한 것도 아니고 또 된다 하더라도 과거의 영광을 찾아오기에는 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한령으로 본다면은 이런 면세점 올 것들이 아니라 차라리 좀 더 이제 그 어떤 매출에 더 빨리 여유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엔터라든가 그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면세점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이 그 중국과의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가 정말 많은 여행객들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는 지금 뭐 관세 부분도 그렇고 글쎄요 관세 부분이 뭐 완전히 어떤 협상 타결이 돼서 가면 모르겠지만은 그리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미국 협상을 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세계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협상이 중요합니다만은 미중 협상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뭐 쉽게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뭐 1, 2주 뭐 한두 달 안에 뭐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 모습은 좀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해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뭐 너무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보다는 그냥 뭐 저가에서 관점 정도에서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따이공이 그 지금 밀어냈다고 해서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더 온다고 해서 뭐 매출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따이공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매출을 뭐 조 단위로 가져가니까 이 따이공들이 모여서 이 면세점과 딜을 할 수 있는 매출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뭐 왕호가 협력하든 이런 식으로 워낙 대량 물량을 가져가다 보니까 거의 뭐 노마진으로 막 얹어줬단 말이죠. 네. 이 판매량의 증가를 가지고 뭐 이 공항 면세점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게 얹어줬던 것인데 이 따이공을 밀어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러면 정말 뭐 개별 사람들만 오니까 매출은 줄어들 수 있어도 줄어든 매출 대비 OP 마진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출은 막 조 단위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익이 거의 안 나오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라고 뭐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이 따이공들과의 협상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이들이 워낙 많은 물량을 가져가고 그걸 또 빠르게 소화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그 따이공들이 가져갔던 물량들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쌓였던 재고가 문제였고 그런 재고를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재고는 어느 정도 중국에서 소진이 됐고 그다음에 따이공과 그런 어이없는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으니 네. 이제는 조금 마진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성장이 없기 때문에 저도 옛날만큼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다만 그동안 악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적자로 인해서 뭐 PB 관점에서 굉장히 저점까지 내려온 그 주가를 일정 부분 되돌릴 만한 그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저도 최임원 매니저와 같이 일정 부분의 반등은 더 나올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돌아서려면 좀 많은 확인이 필요한 건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소비라는 주제면은 사실 좀 얘기가 확장이 큰데 뭐 홈플러스 사태 그다음에 또 명품 판매되는 반란 거기에 또 이제 전자상거래 위메프 뭐 줄줄이 지금 막 난리잖아요. 그렇다고 소비가 안 이루어지지는 않을 건데 약간 좀 변화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뭐 카페24 같은 데가 조금 두드러지는 거 보니까 이제 개별 상점들
이게 플랫폼으로 다 몰아넣었던 형태들이 좀 분산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어찌됐거나 뭐 네. 소비 키워드로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관세된다. 면세만 국한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뭐 최근에도 뭐 웬만한 업종들이 다 관세랑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지금 확 줄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4월부터 이 중국가 관세가 좀 확 올라가면서 4월 데이터부터 확 꺾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또 시장 불안해질 것 같은데, 다만 그 시간까지는 이제 5월 초 중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어떤 그 종목 장사가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뭐 2, 3주 안에 이제 협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뭐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것만 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 확산할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또 시장이 또 어떤 그 관세 여파에 있어서 또 소비는 확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그 대응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제 제가 계속 정책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관세 여파에서 우리가 당장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정책주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또 새롭게 지금 나트륨 배터리가 그렇죠. 에이오케미가 급등하고 중국에서. 있고, 네. 웬만한 종목도 지금 나트륨 배터리 낮장부터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술 갖고 있는 종목 하나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가 준비한 기업은 또 개별 뭐 정책 이슈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종인 이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략을 어떻게 뭐 매번 물어봤던 전략 또 똑같은 전략인데 뭐 새로울 게 또 있는지.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시장이 워낙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많아서 뭐 오늘 지수는 보합권이지만 네. 종목별로 봤을 때 오늘 중형주의 수익률 중에서 굉장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중에서도 꽤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고요. 효성 TNC 갑자기 뭐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유니드 실적이 좋으니까 최근에 네. 꾸준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는 앞서서 이제 총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 너무 많아서 PB 막 0.2배, 0.3배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만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슈에 툭툭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은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장이 약간 힘을 잃어도 종목들이 힘을 잃지 않고 있다. 다만 힘을 잃지 않은 종목의 핵심은 딱 두 가지죠. 단기 모멘텀이 있거나 극도로 저평가된 종목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건데 저는 뭐 앞단을 잘 모르니까 앞단은 이제 많은 매니저님들이 말씀하시는 종목군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뒷단에서 움직이는 오늘 호텔신라가 뜬금없이 움직이는 것도 소위 이제 저평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효성 TNC라든지 유니드라든지 그다음에 HDC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개념은 전부 장기 저평가에 따른 반등 요인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현대제철이나 이런 종목은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동국제강 같은 종목군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1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 최악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검증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지배력이나 그 자기 위치에서는 뭐 업황에 대한 건 좋지 않고 그래도 살아있거나 뭐 실적을 내는 기업들 위주로 압축을 전략. 동국제강은 또 귀에 들어오네요. 자, 그걸 꼭 뭐 권하거나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가 항상 필요한 건 그래도 기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장 디펜스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가 오늘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